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체험해보고 싶어하고 신기해하는 문화가 바로 애견 카페 등의 동물 카페입니다.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죠. 이제는 단순히 고양이, 강아지를 넘어 이색 동물 카페 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드렸지만 이를 두고 외국 매체들은 보통 신기하고 재밌는 이색적인 문화, 꼭 체험해봐야 하는 한국의 힐링 문화 정도로 다룹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판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 1월 CNN에서는 너구리, 여우, 미어캣, 한국, 놀라는 동물 카페 단속에 나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사로 좁고 비좁은 카페에서 사육하는 것, 방문객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한 동물들의 스트레스 등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한국의 신문화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견해들을 소개합니다. 아무튼 관련되어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하기로 하고요. 애견 카페를 비롯해 스크린 골프, 웹툰 카페, 인형 뽑기 오락실, VR 카페, 게임방 등등 한국인들이라면 잠시 유행하는 작은 놀이문화 또는 완전히 정착해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은 놀이문화가 외국인의 눈에는 대단히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우리에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에 들어와 생겨나는 놀이문화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짧은 시간에 힐링을 할 수 있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조금은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미국 매체 쿼츠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의 놀이문화는 과로의 어두운 증상이다. 만일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가에게 주는 상이 있다면 한국은 그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선 일과 놀이가 극단적으로 양립하고 있다. 한국 성인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시간을 일하지만 평균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 한국 아이들은 정규 학교와 더불어 학원으로 불리는 사설교육기관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하루 최대 14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명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014년에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27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에서 8년간 거주한 윌리엄 패터슨 대학의 특수교육 및 상담학 교수인 티모시 벤더게스트는 말한다. 아이들의 삶은 점점 대학 입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는 인생의 성패가 달린 문제죠. 아이들은 그 시험 성적에 따라 1, 2, 3등급 학교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이는 그들의 결혼과 평생 직업 기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벤더게스트는 한국에선 스트레스가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이는 한국에서 언뜻 보기에 유별나게 활기차며 재밌어 보이는 놀이문화를 만들어냈다. 심야 영업을 하고 문 앞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오락실, 물건을 부수며 즐기는 분노의 밤, 24시간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방, VR 카페, 파티버스, 야간 스파, 길거리 카니발 게임, 인형 뽑기, 기계, 이색 동물 카페 등 여기에 음악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노래방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울 시민들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 노래방은 리얼한 파티다. 마이크 2개, 탬버린, 디스코 또는 스트로브 조명은 거의 항상 포함되어 있다. 서울에서 이러한 유흥가는 밤이 되면 마치 조명이 켜진 카니발처럼 보인다. 이러한 유흥가는 유명 대학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길거리에서는 20대 이상의 사람들이 풍선 다트대에서 인형 뽑기에 도전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와이 대학의 해리슨 김 교수는 말한다. 역사학자로서 이것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 패턴에 부합하는 거로 봅니다. 한국 사회는 질서와 위계 질서, 그리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요구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동시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 즉 느슨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한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에서 이러한 재미 요소가 탄생했을지 모른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농업 중심의 빈곤한 사회였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 과정에서 여유 있는 중산층도 생겨났지만 자본주의,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도 동시에 커졌다. 수십 년간 한반도를 연구해온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인류학자 로렐 켄달은 말한다. 유동적인 사회였습니다. 시골 출신도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세상이었죠. 사회적 이동성이 있었고 삶의 실질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새로운 엘리트가 등장하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열망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래방은 서울에서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의 놀이에 대한 사랑엔 타고난 무언가가 있다. 한국 성인들은 같은 또래의 사회적 동년배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설명할 때 놀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한편 미국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어린이에게만 사용한다.
미국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면 그 말이 어울리기, 만나기 또는 술 한잔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교수가 보기에 일과 놀이는 공존하는 두 가지 극단이며 한국 문화에서 똑같이 중요한 요소다. 일과 여가는 서로에게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일이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소 독특하다. 한국의 직장인과 학생들은 상사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포금을 하는 회식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회식에는 마이크를 잡고 케이팝 발라드를 외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미국 비즈니스맨들의 골프와 비슷하지만 한국에선 소주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해리슨 김 교수는 말한다. 모든 회사엔 회식 문화가 있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술과 음식으로 경계를 허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문화는 스트레스가 많고 위계적이지만 저는 회사가 직원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음료와 음식 비용을 지불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는지 보면 항상 놀랍습니다. 물론 회식은 장점도 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직장인들은 포금을 강요하는 직장 문화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한다. 2013년 신입사원의 역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출판사의 36세 직원은 상사가 맥주와 소주를 얼마나 마실 수 있는 테스트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잘나가는 영업사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뢰였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일주일에 평균 13.7잔의 술을 마시는데 이는 러시아인의 2배, 미국인의 4배에 달하는 양이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회식이 아니더라도 모든 연령대에서 음주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규범이다. 김 교수는 말한다. 직장에선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도 노래방에선 넥타이를 풀고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는 40, 50대 후반의 남녀들이 있습니다. 이는 큰 해방감을 주죠. 이 모든 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 한국의 파티 문화는 직장 내 알코올 중독이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직장 문화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편 한국에서는 우울증과 자살률이 여전히 높지만 건강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이킹은 최근 한국의 열풍이다. 아무튼 적어도 한국인은 중요한 한 가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겐 재미와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놀이 문화는 결국 극단적인 스트레스 사회의 결과물이라고 진단을 내린 그런 기사인데요. 성공에 대한 압박감,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기사도 언급했다시피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기도 할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이 있듯이 높은 자살률, 우울감 높은 사회 분위기는 그 반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경끄기의 기술 등의 저서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유명해진 작가 겸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스는 한국 여행 후 다음과 같은 소감과 결론을 말합니다. Formula of forcing people to go all in on what they're good at and then applying intense social pressure, competition, and scrutiny to squeeze as much excellence out of them as possible has proven effective. But at the same time, I couldn't help but think of the psychological fallout it was creating. 즉 잘하는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압박과 경쟁은 효과적이었지만 반대급부로 심리적 낙진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말도 잊지 않습니다. Within Korean culture acknowledge that it is a real problem in their society and they desperately hoped for some sort of solution. And I guess what I realized is that this was Korea's superpower all along. It's not the incredible economic growth or the newfound pop culture dominance, but rather there's a resilience here that is rare and special in the world. Learning about their culture and their history. 작가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숨기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는 데서 놀라움을 표현한 건데요. 그는 이러한 것이 한국의 회복 탄력성이며 또한 이것이 한국이 가진 진짜 슈퍼파워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치열한 한국인의 삶. 다만 그러한 삶 속에서 상처받고 다치는 분들이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치열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바꾸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회복이 있는 사회는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가 아닐까 기사를 보며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